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옛날 꽤 많은 당나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소금을 잔뜩 싣고 장해가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무거운 소금짐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힘들다. 이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어디 그늘에서 실컷 낮잠이나 잤으면 좋겠네. 당나귀는 투덜거리며 걷다가 그만 개울을 건널 때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당나귀는 허우적거리며 겨우 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에 한번 빠졌다 나왔을 뿐인데 등에 있던 소금짐이 훨씬 가벼워진 것이었습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당나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물에 빠지면 짐이 가벼워지는구나. 나귀의 등에 소금을 가득 실었습니다. 이번에도 개울을 건너게 되자 당나귀는 지난번의 경험을 떠올리고 일부러 개울 한가운데에 철퍼덕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소금은 또다시 물에 녹아 가벼워졌고 당나귀는 콧노래를 부르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주인, 당나귀의 깨를 눈치챘습니다. 이 녀석 장깨를 부리는구나.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주인은 다음 짝날 소금 대신 솜을 당나귀의 등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솜은 소금보다 훨씬 가벼웠기 때문에 당나귀는 신이 났습니다. 오늘은 짐이 가볍군. 그래도 물에 한번 빠지면 더 가벼워지겠지? 당나귀는 이번에도 개울을 건널 때 일부러 물속에 풍덩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솜이 물을 잔뜩 빨아들여 이전의 소금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진 것입니다. 당나귀는 물에 젖은 솜의 무게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고 결국 주인의 도움을 받아 겨우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당나귀는 다시는 장깨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짐을 날랐다고 합니다. 제 어느 날, 이 당나귀가 홀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모퉁이에서 굶주린 호랑이 한 마리가 어홍! 하고 나타났습니다. 마침 잘 만났다. 배가 고팠는데 널 잡아먹어야겠다. 당나귀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재빨리 머리를 굴려 꾀를 냈습니다. 그는 일부러 뒷발을 절뚝거리며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저를 잡아드시는 것은 좋지만 제 뒷발에 아주 날카로운 못이 박혀 있습니다. 만약 그냥 드셨다가는 호랑이님의 목구멍에 그 못이 걸려 큰일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못을 빼고 나면 그때 저를 잡아드십시오.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다. 그럼 어서 그 못을 빼보거라. 당나귀는 제가 떼기는 힘드니 호랑이님께서 직접 빼주시겠습니까? 하고 말하며 호랑이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호랑이가 당나귀의 뒷발굽을 살피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당나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온 힘을 다해 뒷발로 호랑이의 얼굴을 힘껏 걷어찼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호랑이는 비명을 지르며 저 멀리 나가떨어졌고 그 사이 당나귀는 쏜살같이 도망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장깨는 화를 부르지만 위기의 순간에 발휘되는 지혜는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야기 2.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unpredict. 깊고 깊은 산속에 사는 동물들에게 겨울은 가장 두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야만 다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숲속의 동물들은 저마다 겨울나기 준비에 바빴습니다. 부지런한 다람쥐는 겨울 동안 먹을 도토리를 열심히 주워다 텅 빈 나무 구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곰은 겨울잠을 잘 아늑한 동굴을 찾아 마른 나뭇잎으로 폭신한 잠자리를 만들고 몸에 지방을 잔뜩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동물, 어리석은 토끼만이 겨울 준비를 하지 않고 매일 빈둥거리며 놀기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토끼야, 너도 어서 겨울 준비를 해야지. 그러다 큰일 나. 하고 충고했지만 토끼는 아직 괜찮아. 가을은 길고 겨울은 멀었어.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의 무법자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져 숨었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발견하고는 군침을 흘리며 달려들었습니다. 토끼는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간신히 작은 바위 틈에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숨을 헐떡이던 토끼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 숲에서 가장 무서운 건 호랑이야. 호랑이만 없으면 정말 살기 좋을 텐데.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고 숲에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나뭇잎은 모두 떨어지고 땅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저마다 준비해둔 굴 속에서 따뜻하게 겨울을 나고 있었지만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토끼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온 산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차가운 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토끼는 배고픔을 참다 못해 위험을 무릅쓰고 호랑이가 사는 굴을 찾아갔습니다. 차라리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게 낫겠다. 혹시 먹다 남은 고기라도 있을지 몰라. 그런데 호랑이의 굴에 가보니 호랑이 역시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냥할 동물이 모두 숨어버려 숲의 왕인 호랑이조차도 배를 곱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끼를 본 호랑이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토끼야, 나도 지금은 너를 잡아먹을 기운조차 없구나. 토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숲에서 진정으로 가장 무서운 존재는 호랑이가 아니라 바로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해야 하는 겨울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호랑이는 서로를 해치지 않고 추운 겨울밤 동안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혹독한 시간을 함께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부터 토끼는 누구보다 열심히 겨울을 준비하는 부지런한 동물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눈앞의 위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마태함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야기 3. 김알지 신화. 신라의 초대왕 박혁거세가 나라를 다스린 지 여러 해가 지났을 무렵의 일입니다. 어느 깊은 밤, 수도인 금성, 오늘날의 경주의 서쪽 시림이라는 숲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밤중에 닭이 우는 것을 기이하게 여긴 타해 이사금. 당시 신라의 최고 벼슬은 신하를 보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신하가 시림에 도착해 보니 숲은 온통 황금빛 광채로 가득 차 있었고 나뭇가지에는 황금으로 만든 작은 괴짝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흰 닭 한 마리가 횃대에 올라앉아 구성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신하는 즉시 돌아가 이 사실을 타해해 이사금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타해해 이사금은 직접 시림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숲에 도착하여 황금 괴짝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용모가 비범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내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차에해 이사금은 이것이 하늘이 신라에 내린 귀한 아이임을 직감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거두어 정성껏 길렀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총명함과 지혜가 날로 더해졌습니다. 황금 괴짝에서 나왔다고 하여 성은 김이라 하고 아이라는 뜻의 알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또한 닭이 울던 숲이라 하여 시림의 이름을 계림, 즉 닭의 숲이라 바꾸고 그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훗날 기말지는 덕망이 높아져 대보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타해해 이사금이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나자 신하들은 모두 기말지를 왕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말지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박씨 가문의 파사 이사금을 왕으로 추천하며 왕위를 사양했습니다. 기말지 자신은 왕이 되지 않았지만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신라의 왕위를 이어받아 천년 왕국 신라의 가장 강력한 왕족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경주 김씨의 시조입니다. 기말지 신하는 박혁 거세 신하와 더불어 신라의 건국 과정을 신비롭게 그려낸 중요한 이야기로 하늘의 뜻을 받아 태어난 성스러운 인물이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야기 4. 오성과 한음. 조선시대에 오성과 한음이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성의 본명은 이항복, 한음의 본명은 이덕형으로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특히 오성은 장난기가 많고 재치가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린 오성이 한음의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한음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 하나가 담을 넘어 이웃에 사는 욕심 많은 권 판서의 집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오성은 잘 익은 감이 먹고 싶어 담 너머로 손을 뻗어 감을 따려 했습니다. 그때 권 판서가 집에서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이놈, 어디 남의 집 감을 함부로 따려 하느냐? 오성이 대답했습니다. 대감님, 이 감나무는 한음의 집에 있는 것이니 이 감도 한음의 것이 아닙니까? 관송서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뭇가지가 우리 집 담을 넘어왔으니 이 가지에 열린 감은 당연히 내 것이다. 그리고는 하인을 시켜 감을 모두 따오게 했습니다. 오성은 억울했지만 힘없는 아이가 높은 벼슬의 판서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오성은 기발한 복수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단날 오성은 권 판서의 집을 찾아가 문틈으로 주먹을 쑥 들이밀고는 판서의 얼굴을 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에이, 이 주먹 맛 좀 봐라. 깜짝 놀란 권 판서가 방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이 무례한 녀석, 감히 누구에게 주먹질이냐? 오성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님, 제 몸은 분명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주먹은 대감님의 것이 아닙니까? 대감님의 논리대로라면 문 안으로 들어온 제 주먹은 대감님의 것이니 대감님의 주먹으로 대감님을 때린 셈이지요. 권 판서는 오성의 당돌한 재치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성과 한음에게 사과하며 따온 감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날 오성의 아버지가 아들의 재치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오성에게 저기 날아가는 까마귀가 몇 마리인지 세어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오성은 잠시 하늘을 보더니 10마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리 빨리 알 수 있느냐? 하고 묻자 오성은 5마리는 보았고 나머지 5마리는 보지 못했으니 합쳐서 10마리입니다. 라고 대답하여 아버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치와 지혜를 잃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유쾌한 일화들입니다. 이야기 5. 재주 많은 오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저마다 신기한 재주를 가진 오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힘이 천하장사라 산을 들어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는 키가 아주 커서 손으로 구름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셋째는 발이 무쇠처럼 단단하여 어떤 날카로운 것도 밟아도 상처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넷째는 몸이 고무줄처럼 늘어나 수천 리 길도 단숨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몸이 아주 차가워서 아무리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나라에 무서운 불괴물 용이 나타나 온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고 임금님의 외동딸인 공주를 납치해 갔습니다. 임금님은 공주를 구해오는 사람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고 부마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맥시프튼 오형제는 자신들의 재주로 공주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키다리 둘째가 하늘 높이 키를 키워 용이 공주를 데리고 간 곳이 바다 건너 외딴 섬의 화산속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첫째는 바리가 들은 섬으로 가야 했습니다. 힘장사 첫째가 커다란 바위를 던져 바다에 다리를 놓았고 형제들은 그 다리를 건넜습니다. 섬에 도착하니 화산으로 가는 길은 온통 날카로운 칼날과 바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무쇠발 셋째가 나서서 성들을 모두 엎고 안전하게 그 길을 통과했습니다. 화산 입구에 다다르자 펄펄 끓는 용암이 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무줄 넷째가 자신의 다리를 쭉 늘여 반대편까지 다리를 만들어 형제들을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용이 사는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용은 공주를 옆에 두고 뜨거운 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가 나섰습니다. 형님들, 이제 제 차례입니다. 몸이 차가운 막내는 불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용의 불을 모두 몸으로 막아내고 공주를 구해냈습니다. 공주를 구출한 형제들이 돌아오자 용은 근노하여 그들을 뒤쫓아왔습니다. 형제들이 바다를 건널 때 용이 바닷물을 모두 마셔버려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키다리 둘째가 하늘에 구름을 잡아 비를 내리게 했고 힘장사 첫째가 산을 던져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용은 결국 파도에 휩쓸려 멀리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무사히 공주를 구해 돌아온 오형제의 용맹함에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5명 모두에게 공주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너희 5 모두의 공이 크니 다 함께 공주를 도와 이 나라를 잘 다스려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오형제는 그 후로도 자신들의 재주를 이용해 힘을 합쳐 나라의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백성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각자의 재능은 소중하며 함께 힘을 합칠 때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협동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야기 6. 나무도령. 아주 날 세상이 온통 물에 잠기는 큰 홍수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물에 휩쓸려 내려가고 오직 산꼭대기에 있던 커다란 개수나무 한 그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개수나무의 정령과 함께
그 나무 위에 올라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무는 며칠 밤낮으로 물 위를 떠다녔고 마침내 하늘나라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옥황상제와 그의 아름다운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땅 위의 세상이 궁금하여 매일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타고 떠내려오는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공주는 소년에게 첫눈에 반했고 아버지인 옥황상제 몰래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왔습니다. 나무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나무도령이라 불리게 된 소년은 공주와 깊은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옥황상제는 크게 노했습니다. 감히 미천한 인간놈이 내 딸을 넘보다니. 옥황상제는 나무도령을 시험하여 그를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나무도령에게 3가지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두기였습니다. 옥황상제는 장기의 명수였지만 나무도령은 공주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간신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두릅태 과제는 연못 한가운데 있는 복숭아 따오기였습니다. 연못은 너무 깊어 헤엄쳐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때 공주가 나타나 자신의 머리를 따와 긴 다리를 만들어 주었고 나무도령은 그 다리를 건너 무사히 복숭아를 따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과제는 불 속에서 견디기였습니다. 옥황상제는 나무도령을 불타는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모두가 그가 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공주는 눈물을 흘려 불을 껐고 그에게 얼음 목걸이를 주어 뜨거움을 견디게 했습니다. 거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하자 옥황상제도 마지못해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나무도령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땅에서는 홍수가 끝나고 다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무도령은 자신의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땅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슬퍼하며 하늘에 용마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용마를 타고 내려가시되 절대로 땅에 발을 디뎌서는 안 됩니다. 만약 땅에 발이 닿으면 다시는 하늘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내려온 나무도령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밭에서 팥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팥죽을 먹다가 그만 용마의 등에 쏟고 말았습니다. 뜨거움에 놀란 용마는 그 자리에서 날뛰다가 나무도령을 떨어뜨리고 혼자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섹시즘 하늘로 돌아갈 길을 잃은 나무도령은 슬픔에 잠겨 매일 하늘만 쳐다보며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결국 죽어서 두더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두더지가 땅속에 굴을 파는 것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라고 전해집니다. 이야기 7. 사람으로 둔갑한 쥐. 옛날 어느 낡은 절에 수백 년을 묵은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쥐는 오랫동안 스님들이 외우는 불경 소리를 듣고 자라 신비한 도수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늙은 쥐는 자신의 쥐구멍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인간 세상으로 나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수를 부려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둔갑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달빛 아래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장남저로 변한 쥐는 마을로 내려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한 가난한 선비를 만났습니다. 선비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첫눈에 반했고 그녀 역시 선비의 점잖은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살림 솜씨가 뛰어나고 지혜로워 가난한 선비의 살림을 잘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만 되면 무엇이든 갈가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장롱 보서리, 책상다리, 심지어는 남편의 옷까지 그녀의 이가 닿는 곳은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또한 유난히 고양이를 무서워하여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기겁을 하며 숨기 바빴습니다. 선비는 아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내는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에서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 고양이를 본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순식간에 본래의 모습인 커다란 쥐로 변해 대들보 위로 손살같이 도망쳐 올라갔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자신의 아내가 사람이 아니라 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큰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욕이었다니 그동안 나를 속이고 우리 가족을 기만한 것이오. 대들보 위에서 떨고 있던 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방님, 저는 단지 사람처럼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시켜 쥐를 잡으려 했습니다. 결국 쥐는 고양이에게 물려 죽고 말았고 그녀가 죽자 그녀가 낳았던 아이들도 모두 작은 쥐로 변해 흩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본성을 쉽게 변하지 않으며 거짓된 관계는 결국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8. 견훤설화. 신라 말기, 나라가 혼란스럽고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경상북도 문경 땅에 아자개라는 부유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씨성을 가진 아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밭일을 하다가 잠시 잠이 든 사이 붉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꿈에 나타나 그녀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가지고 후 아내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훗날 후백제를 세우는 견훤입니다. 그런데 견훤이 태어날 무렵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자개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아이를 낳아 포대기에 싸서 숲속에 잠시 두었는데 돌아와 보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자개는 크게 놀랐지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하늘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비범한 인물임을 직감했습니다. 호랑이가 젖을 먹여 키운 아이라니 필시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견돌은 자라면서 그 예언대로 용맹하고 기골이 장대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힘이 장사였고 무예 솜씨 또한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신라의 군인이 되어 서남 해안을 지키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중앙정부의 힘은 약해졌고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세력을 키우며 스스로 왕이라 칭했습니다.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과 잦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견훤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 혼란을 끝내고 백성을 구하겠다는 큰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를 점령하고 그곳을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의 이름을 후백제라 칭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는 서기 892년의 일이었습니다. 견훤이 옛 백제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기치 아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해 나가며 세력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는 한때 신라의 수도인 경주까지 함락시키고 경의 왕을 죽게 하는 등 위세를 떨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위 계승 문제로 아들인 신검과의 갈등을 겪게 되었고 결국 아들에 의해 금산사에 감금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후에 금산사를 탈출한 견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숙적이었던 고려의 왕건에게 귀순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손으로 세운 나라인 후백제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주은항이의 저주 먹고 살아나 맨손으로 나라를 세운 영웅. 하지만 결국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멸망시켜야 했던 비운의 왕. 견훤의 이야기는 한 영웅의 극적인 탄생과 성공,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비극적인 몰락을 통해 역사의 무상함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빚어내는 비극을 보여주는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이야기 9.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고 정직한 농부와 게으르고 욕심 많은 농부가 이웃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공예난난 농부는 봄이 되면 밭을 깊이 갈고 좋은 씨앗을 골라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밭에 나가 김을 메고 가뭄이 들면 먼 곳에서 물을 길어다 주며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의 밭에는 언제나 튼실한 콩과 팥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벤이 게으른 농부는 일하기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는 봄이 되어도 밭을 대충 갈고 잡초도 뽑지 않은 채 아무 씨앗이나 되는 대로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늘에 누워 낮잠만 자며 가을이 되면 저절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밭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곡식은 제대로 여물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스코픽 해의 가을, 정직한 농부는 그 해에도 아주 품질 좋은 콩을 많이 수확했습니다. 알이 굵고 윤기가 흐르는 콩이었습니다. 이웃의 게으른 농부는 정직한 농부의 풍성한 수확을 보고는 시기심이 났습니다. 농부는 꾀를 냈습니다. 그는 정직한 농부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콩이 아주 좋아 보이는군. 내 팥과 바꾸지 않겠나? 내 팥은 아주 특별한 팥이라서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걸세. 정직한 농부는 그의 말을 믿고 자신의 좋은 콩 한 말을 그의 팥 한 말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농부가 준 팥은 사실 삶아서 더 이상 싹이 틀 수 없는 팥이었습니다. 다음해 봄, 정직한 농부는 게으른 농부에게서 받은 팥을 밭에 정성껏 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를 탓하지 않고 다시 밭을 갈아 다른 씨앗을 심었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정직한 농부에게서 얻은 좋은 콩을 자신의 밭에 심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좋은 콩이니 대충 심어도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며 또다시 밭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동부되었습니다. 정직한 농부의 밭에는 다른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농부의 밭은 어땠을까요? 비록 좋은 콩을 심었지만 밭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잡초만 무성하고 콩은 몇 알 열리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그 해에도 굶주림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으며 노력하고 정성을 들인 만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즉, 콩을 심은 곳에서는 콩이 나고 팥을 심은 곳에서는 팥이 나는 법이라는 교훈입니다. 이야기 10. 반쪽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늦도록 자식이 없어 늘 슬퍼했습니다. 부부는 매일같이 신령님께 자식을 점지해달라고 빌었고 마침내 아들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셋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반쪽밖에 없었습니다.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다리도 하나씩밖에 없는 반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반쪽이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하고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반쪽이는 다른 형제들보다 힘이 훨씬 세고 용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에 기죽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색덤불이 흘러 형제들은 모두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마침 부잣집 딸이 신랑감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잣집에서는 씨름 대회에서 이기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터진닭은 자신만만하게 씨름 대회에 참가했지만 모두 예선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반쪽이도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형들은 네 꼴을 봐라, 반쪽짜리가 어찌 씨름을 하겠느냐 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반쪽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씨름 대회에 나가 자신의 비웃던 모든 장사들을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몸이 반쪽이라 중심을 잡기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 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어 모두 이겨버린 것입니다. 마침내 반쪽이는 씨름 대회에서 우승하여 부잣집 딸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훨씬 반쪽이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용감하고 착한 마음씨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두 형은 여전히 반쪽이를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훨씬 형들은 반쪽이를 없애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반쪽이에게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연못에 가면 황금 물고기가 산다더라. 그걸 잡아오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반쪽이는 형들의 말을 믿고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가 연못에 들어간 사이 형들은 연못을 얼려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반쪽이는 엄청난 힘으로 얼음을 깨고 나왔고 오히려 황금 물고기까지 잡아왔습니다. 형들은 다시 꾀를 냈습니다. 저 산 너머에 가면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호랑이가 산다. 그 호랑이를 잡아오면 임금님께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쪽이는 이번에도 용감하게 산으로 갔습니다. 그는 호랑이를 만나자 무서워하기는커녕 호랑이의 등 위에 올라타 신나게 놀았습니다. 호랑이는 반쪽이의 기세에 눌려 그의 충실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일을 타고 집에 돌아오자 형들은 기겁을 하며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반쪽이를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반쪽이는 아내와 함께 자신의 힘과 용기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진정한 힘은 신체의 조건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와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세빌, 그림 속의 떡.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하여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던 선비는 어느 떡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어 보이는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너무나 떡이 먹고 싶었지만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게 앞을 떠나지 못하고 하염없이 떡을 바라보며 군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떡집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는 심술궂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선비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왜 남의 가게 앞에서 떡은 사지도 않으면서 냄새만 맡고 있는 거요? 떡 냄새를 맡았으니 냄새값을 내시오. 선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냄새값을 내라는 법이 어딨소? 하지만 주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시끄럽게 다투고 있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지혜로운 언님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머님은 자초지종을 듣고는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대 사정은 딱하지만 떡 냄새를 맡은 것은 사실이니 그 값을 치러야 하겠네. 가진 돈이 얼마나 있는가? 선비는 주머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원님은 그 엽전을 받아 자신의 귀에 대고 짤랑짤랑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떡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자, 들었는가? 이 선비는 떡을 눈으로 보고 냄새로 먹었으니 자네는 그 값을 돈소리로 들으면 공평하지 않겠는가? 이 돈소리가 바로 자네가 받을 떡값이네. 떡미특 주인은 원님의 지혜로운 판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혔고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원님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원님이 애기에 말했습니다. 배고픔은 그림 속의 떡으로 달랠 수 없는 법. 그대의 딱한 사정을 보니 내가 떡을 사주겠네. 원님은 선비에게 따뜻한 떡을 사주었고 선비는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가 억지를 이긴다는 교훈과 함께 실체가 없는 것은 아무리 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재미있게 보여주는 설화입니다. 이야기 12. 궁예. 신라 말기 혼란스러운 시대에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신라 헌안왕의 아들이었으나 태어날 때부터 이가 나 있고 지붕 위에선 오색구름이 빛나는 등 기이한 징조를 보였습니다. 일관은 이 아이는 나라에 해를 끼칠 불길한 아기입니다. 라고 예언했고 왕은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가 아기를 높은 누각 아래로 던졌을 때 아래에서 봤던 유모가 실수하여 아기의 한쪽 눈을 찔렀습니다. 아기는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한쪽 눈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모는 아기를 데리고 몰래 도망쳐 그를 키웠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미륵을 자처하며 새로운 시대를 꿈꾸었던 비운의 영웅, 궁예입니다. 궁예는 자라면서 성격이 거칠고 담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스님이 되어 세달사에서 불도를 닦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바꾸려는 야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굶주리는 백성들과 혼란스러운 나라를 보며 썩어빠진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절을 떠나 당시 세력을 키우고 있던 도적, 기원과 양길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뛰어난 용맹과 지략으로 부하들의 신망을 얻었고 마침내 양길을 몰아내고 스스로 장군이 되었습니다. 궁예는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을 이끌고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점령하며 세력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는 성악, 지금의 개성어를 도읍으로 삼고 나라의 이름을 호고우랴라 칭하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낮춰주고 나는 살아있는 미륵불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지상 낙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헛배 백성들은 궁예를 환영했습니다. 그는 부패한 신라 귀족들을 처단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등 개혁적인 정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그를 점차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을 마군, 악마어로 몰아 무자비하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관심법을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신하나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불화폭정은 날로 심해졌고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때 그를 따랐던 신하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부하였던 왕건, 신순겸, 복지겸 등이 힘을 합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백성과 신하들의 마음을 모두 잃은 궁예는 결국 홀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주리며 산속을 헤매다가 결국 백성들의 손에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한때는 썩은 세상을 개혁하려는 영웅이었으나 절대 권력에 취해 스스로 폭군이 되어 몰락한 궁예. 그의 이야기는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민심을 잃은 지도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비극적인 교훈입니다. 이야기 13. 의상대사와 선묘낭자. 신라 문무왕 시절 의상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친구인 원효 스님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나라에 도착한 의상은 종남산에 있는 지상사라는 절로 가서 당대 최고의 고승이었던 지엄화상을 스승으로 모시고 불도를 닦았습니다. 그의 총명함과 학문에 대한 열정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무렵 의상이 머물던 집의 주인에게는 선묘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선묘는 의상의 뛰어난 인품과 불법에 대한 깊은 지혜에 첫눈에 반하여 마음속 깊이 그를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그의 시중을 들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오직 깨달음만을 추구하던 의상은 그녀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의상은 마침내 화엄사상의 깊은 이치를 깨닫고 신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선묘는 정성껏 준비한 법복과 그릇을 의상에게 선물하려 했지만 의상은 이미 배를 타고 떠난 뒤였습니다. 선묘는 항구로 달려가 멀어져 가는 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의 이 마음이 진실이라면 원컨대 이 몸이 큰 용이 되어 저 배가 무사히 신라에 닿을 수 있도록 지켜주게 하소서. 기도를 마친 그녀는 의상에게 주려던 법복 상자를 바다에 던지고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이 거대한 용으로 변하여 의상이 탄 배를 호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이 된 선묘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해적들을 물리치며 의상이 무사히 신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신라로 돌아온 의상은 왕의 명을 받아 화엄 사상을 널리 펼치기 위해 부석사라는 큰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절을 짓는 터에 이미 다른 종파의 무리들이 자리를 잡고 방해를 했습니다. 의상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선묘룡은 다시 한번 그를 돕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바위로 변하여 절터 위를 아슬아슬하게 떠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하늘에 커다란 바위가 떠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다지는 무사히 절을 지을 수 있었고 그 절의 이름을 떠 있는 돌, 즉 부석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부석사 무량수전 옆에는 선묘룡이 변했다는 그 뜬 돌이 남아 있습니다. 절을 다 지은 후 선묘룡은 절 앞들에 있는 커다란 돌 아래로 들어가 스스로 절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남자를 향한 한 여인의 지고지순하고도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이 용이 되어 바다를 건너고 바위가 되어 절을 지켰다는 이 아름답고도 애틋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14. 황금구슬을 낳는 암탉.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시장에서 병든 암탉 한 마리를 불쌍히 여겨 사왔습니다. 부부는 암탉을 정성껏 돌보았고 암탉은 곧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닭장에 가보니 암탉이 낳은 달걀이 눈부신 황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바로 황금알이었습니다. 부부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기쁨에 넘쳤습니다. 암탉은 그 후로도 매일같이 황금알을 하나씩 낳아주었고 부부는 그 알을 팔아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나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집을 짓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풍족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 부부는 매일 황금알이 하나씩만 나오는 것이 감질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매일 하나씩 기다리는 것이 너무 답답해요. 저 암탉의 뱃속에는 틀림없이 수많은 황금알이 들어있을 거예요. 차라리 닭의 배를 갈라 그 안에 있는 황금알을 한꺼번에 모두 꺼내는 것이 어떻겠어요? 남편도 아내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군.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부부는 결국 암탉을 잡아서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암탉의 뱃속에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황금알은커녕 평범한 달걀 하나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통 닭과 똑같은 내장만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암부부는 그제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더 큰 이익에 눈이 멀어 매일같이 황금알을 낳아주던 소중한 암탉을 제 손으로 죽이고 만 것입니다. 킬천 부부는 다시 예전처럼 가난한 농부로 돌아가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어리석음을 경고하며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우화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